해준 것도 없으면서 유세 떨긴 어머니 명희는 사돈이 보는 앞에서 금지옥엽 키운 아들의 손에 뺨을 맞았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녀는 아들의 백일 사진을 차가운 땅속에 묻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에 눈이 멀었던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가 준비한 진짜 복수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부터 한 어머니가 아들 부부의 인생 전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통쾌하고 놀라운 복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풍요로운 가을날 아침, 명희의 고즈넉한 한옥마당은 모처럼 사람 사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 민영의 친정 부모님까지 함께한 그날, 시아버지 제사도 있었고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함께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화목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위에 차려진 거짓된 평화라는 것을요. 그녀는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했지만 아들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서 온갖 애교를 부리는 며느리 민영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뭐 도울 거 없을까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려니 영 죄송해서요. 적구를 바른 목소리로 오늘은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것일까? 명희가 겹겹의 속내를 감춘 채 묻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저기 가서 제사상에 나물 올리는 것 좀 도와주렴. 민영은 냉큼 소쿠리 앞에 앉아 일부러 모두에게 들리도록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댁은 정말 정겨워요.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한다니까요. 한참이나 집을 칭찬하던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교묘하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큰 집을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엔 점점 힘에 부치실 것 같아요. 여기저기 손 볼 곳도 늘어나는 것 같고요. 또 시작이구나. 명희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전을 붙이던 손을 잠시 멈추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그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얼음장처럼 단호했습니다. 몇 번이나 말하니 민영아,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려무나. 그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닌 내 속셈을 다 아니 그만둬라는 차가운 경고였습니다. 민영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바로 서운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아들 도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명희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희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민영은 분하다는 듯이 친정어머니 남옥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봤지? 저 늙은 할망구. 내 말에 콧방귀도 안 끼는 거. 저 고집을 어떻게 꺾으냐고. 남옥이 딸의 팔을 잡아 끌며 음흉하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에 아예 단판을 지어 네 남편 앞에서 내 시어머니가 널 구박하는 걸 제대로 보여줘. 제 마누라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서러워하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고 김서방이 가만히 있겠니? 그리고 남편한테 이 집 상속 받자고 살살 구슬리면서 말해봐. 친정어머니의 말에 민영의 두 눈이 섬뜩한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명희가 마당으로 돌아오자 민영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천사 같은 얼굴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 준비로 모두가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영은 명희 앞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계란물을 아주 두껍게 묻혀서 말이죠. 참다 못한 명희가 민영에게 조심스럽게 한마디 꺼냈습니다. 아가, 저는 계란물이 얇아야 맛있어. 계란물 묻히고 톡톡 그릇에 털고 부쳐보렴. 바로 그때 민영이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응? 왜 그러니?
전을 뒤집던 명희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무슨 큰 잘못을 했어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민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언제 전 하나 못 붙인다고 저희 친정 엄마를 들먹거리시질 않나. 못 배워서 이렇게 붙인다고 뭐라고 하시고 너무하세요. 명희가 황당한 표정으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때 민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과장되게 휘청거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옆에 놓여있던 작은 소반 모서리에 그대로 부딪혔고 민영은 자신의 치마를 밟았습니다. 그 순간 날카롭게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마당을 갈랐어요. 직! 아! 민영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치맛자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곱디곱던 분홍색 한복 치마가 무릎 아래로 길게 찢어져 속치마가 흉하게 드러나 있었죠. 방 안에서 장인 어른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아들 도연이 민영의 비명소리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영아, 당신 괜찮아? 도연은 아내의 눈물과 찢어진 옷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명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술이 이미 거하게 취해 있었죠. 어머니, 지금 민영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도연아, 그게 아니고 이건 그냥 뭐라고 하셨길래 민영이가 이렇게 울어요? 네. 도연의 고함 소리가 온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사돈댁 식구들까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니다, 도연아. 오해야. 이건 정말 사고였다니까. 명희가 기가 막혀 해명하려 했지만 아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고요? 옷까지 찢어놓고 사고라고요? 도연 씨 아니야. 정말 사고였어. 어머니는 민영이 눈물을 훔치며 남편의 팔을 잡고 말렸지만 그것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영이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했는지 아세요? 도연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명희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도연의 손이 매섭게 허공을 갈라 명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음식을 한 보따리 싸들고 대문을 들어서던 신우이 영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올케 괜찮아? 도연아, 너 미쳤니?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들 손에 뺨을 맞고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올케 명희와 술기운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조카 도연, 그리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는 민영과 사돈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명희는 불에 댄 듯 뜨거워지는 뺨을 감싸지도 않은 채 그저 미동도 없이 제 아들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유세 떠시는 거예요? 휴, 어쨌든 제가 뭐 죄송하긴 한데요. 이건 정말 너무하시잖아요. 도연이 번뜩 정신이 들어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명희의 텅 빈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이런 꼴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민영의 친정 부모에게 나지막이 사과를 전하고 터벅터벅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그 누구도 감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그 순간 영란이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를 내팽개치고는 도연에게 달려가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야, 미친놈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뺨에 후려쳐? 고모,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니야.
이 천하의 몹쓸 놈. 영란의 서슬 퍼런 고함에 민영의 엄마 남옥이 슬금슬금 사위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고모님, 저희 사위가 술김에 실수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실수요? 지금 이걸 실수라고 하시는 겁니까? 엄마 뺨 때리는 자식은 처음 봐요. 그게 내 조카인 게 더 화가 나고요. 영란이 악을 쓰며 대들자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영과 남옥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안방문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안방문은 굳게 닫힌 채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영이 다가와 이야기했죠. 여보, 일단 오늘은 그냥 가자. 어머님 화 좀 누그러지면 다시 오자.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시 올게요. 민영 역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릴 기미가 없었죠. 결국 그들 가족은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허둥지둥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영란마저 돌아간 집안은 무덤 같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명희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침의 활기는 온데간데였고 요리하다 남은 음식과 어수선하게 흩어진 그릇들만이 처참하게 널려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명희는 안방의 낡은 자개장 앞에 앉아 빛바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내 들었죠. 100일 때 찍은 도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 배시시 웃고 있는 아기. 이렇게 곱던 내 새끼가 어쩌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되어버렸을까? 명희는 오랫동안 쭈글쭈글한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액자를 들고 뒤뜰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감나무 아래 그녀는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흙이 손톱 사이를 까맣게 파고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구덩이가 만들어지자 명희는 품고 있던 액자를 그 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나직하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명희는 파냈던 흙을 다시 덮어 작은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의 인연을 제 손으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튿날부터 조용하던 마을은 온통 명희의 집 이야기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동네 안악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서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들었어? 박신의 아들이지 엄마 뺨을 갈겼다지 뭐야. 세상에 그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래. 술을 얼마나 처먹었으면. 며느리년이 옆에서 뭘 어떻게 꼬드겼다는 말도 있더라고. 아들, 며느리 사돈이 집에 온 날 명희 집의 담장 너머로 이 모든 걸 보고 들었던 앞집 할머니가 이 소문이 근원지였죠. 며칠 뒤 보다 못한 명희의 오랜 벗, 그 마을 이장이 직접 명희를 찾아왔습니다. 명희야, 나야. 어쩐 일이세요? 이장님, 어서 들어오세요. 명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담담한 얼굴로 이장님을 맞았습니다. 이장님은 마루에 걸터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은 거야? 네, 괜찮아요. 명희가 찬물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태연한 모습에 이장님은 오히려 속이 더 상했죠. 김 선생님 제삿날에 그런 험한 일이 있었다면서. 온 동리가 시끄럽다. 앞집 김할머니가 소문냈죠? 뜬 소문일 뿐입니다. 별일 아니에요. 이장님은 더는 묻지 않고 그저 찻잔을 내미는 명희의 거친 손을 말없이 꽉 잡아주었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얼마만이었을까요? 그제야 명희의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살짝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있으면 속만 더 상할 텐데. 아닙니다.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해요. 명희가 고개를 들어 이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고독과 함께 서리빨처럼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과 민영의 집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풀어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고는 시체처럼 소파 위로 쓰러졌죠. 술은 이미 깨버린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어떻게 어머니 뺨을. 도연이 마른 세수를 하며 괴로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민영은 그런 남편을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다가 이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그의 곁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도연 씨, 다 나 때문이야. 민영이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모습에 도연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죠. 아니야, 당신 탓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하신 거야? 전 부치는 거 하나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우고. 도연은 자신이 저지른 짓을 정당화할 이유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민영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응, 당신은 방에 있어서 못 들었잖아.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인다고 우리 친정 부모님까지 싸잡아서 무시하시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았는지 알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민영이 눈물을 뚝뚝 흘리자 도연은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너무하셨네. 그랬구나.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서럽게 운 거였어. 아, 근데 그 집 나중에 나한테 상속 안 해주시면 어쩌지? 어머님께 당분간 당신은 연락드리지 마. 내가 잘 말씀드릴게. 죄송하다고 용서도 구하고. 지금 당신이 연락하면 어머님 화만 더 돋우게 될 거야. 그녀의 말에 도연은 민영이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줄 현명한 해결사처럼 보였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아내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 한옥집에 대한 욕심이 그의 내면에서 비빔밥처럼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가 더 잘하면 되잖아. 그리고 어머님 그 큰 집에서 혼자 계신 거 너무 외로워 보이시더라. 우리 나중에 가서 어머님한테 살림 합치자고 하자. 그럼 어머님도 더 좋아하실 거야. 민영이 제시한 달콤한 제안에 도연의 어두웠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주면서도 그토록 원하던 집을 차지할 수 있는 완벽한 묘수처럼 들렸거든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역시 당신은 똑똑해. 그게 좋겠어. 도연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완벽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기뻐했습니다. 민영은 그런 남편의 품에 와락 안기며 그의 등 뒤로 아무도 보지 않는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을은 속절없이 깊어졌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아들 도연과 며느리 민영에게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명희는 그들을 기다리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으며 그저 묵묵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막을 깨고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귀에 거슬릴 정도로 살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영이에요. 안녕하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간드러지는 민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그래. 명희는 아무런 감정 없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날이 많이 추워지는데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괜찮다.
생활비는 안 부족하세요?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면 도연 씨한테 바로 보낼게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인 양, 걱정이 가득 뺀 목소리였죠. 명희는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괜찮다. 이만 끊으마. 명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민영은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도연 씨가 그날 일 때문에 속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술김에 자기가 뭔 짓을 한 건지도 모르고 남자들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먼저 싹싹 빌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 명희의 대답은 여전히 단 한마디였습니다. 민영은 명희의 반응을 떠보려는 듯 능구렁이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겠죠? 조금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명희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용서하고 말고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죠. 며칠 뒤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던 명희에게 앞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박 씨, 내가 괜한 소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저번에 보니까 며느리가 아주 싹싹하고 곰살구져 보이더만 속은 안 그런가 봐? 할머니는 주변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글쎄, 읍내 미용실에서 들었는데 명희 씨가 워낙 꼬장꼬장하고 예민해서 자기가 죽겠다더다고. 연세가 드시더니 사람을 들들 볶아서 피가 마른다나 뭐라나. 명희는 손에 들고 있던 두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았죠. 그런 얘기를 밖에서 하고 다니던가요? 어머,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네. 아니, 나는 그냥 저런 미안해서 어쩌나. 할머니가 당황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희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고약한 늙은이로 만들어 자신의 남편이 어머니의 뺨을 때린 폐륜을 덮으려는 속셈이라는 걸 금세 알아차렸어요. 그날 밤 명희는 안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켜켜이 쌓인 시간의 먼지가 풀풀 날렸죠. 낡은 책들,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손때 묻은 편지 뭉치. 가장 밑바닥에서 유독 빛이 바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껏 눌러 쓴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보에게.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훗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가 온다면 이 마을의 어려운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싶소.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다 아팠소. 우리 도연이도 부디 바르게 자라 아비의 이런 뜻을 이어가는 좋은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 편지를 읽던 명희의 메마른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이 번져나갔습니다. 여보. 그녀는 편지를 부서져라 가슴에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도연이는 내가 잘못 키웠나 봐요. 하지만 당신의 그 귀한 뜻 제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꼭 지킬 겁니다. 명희의 목소리에는 쇠심줄보다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잿더미가 된 줄 알았던 가슴 속에서 남편이 남긴 따뜻한 편지 한 장이 꺼져가던 삶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창밖의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명희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훨씬 뜨거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품에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명희는 동이 트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장님 댁으로 향했죠. 이른 아침부터 마당에서
김장 배추를 절이고 있던 이장님이 흙 묻은 손으로 그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이구, 명희야. 이 새벽부터 어쩐 일이야? 얼굴빛이 어제랑은 영 다른데?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잠깐 시간 좀 괜찮으시겠어요? 명희의 목소리는 밤사이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들어와. 이장님이 손을 씻으며 명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 마주 앉자마자 명희는 품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우리 양반이 살아생전에 늘 하고 싶어 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장님은 말없이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허허, 역시 김 선생다운 생각이야. 참 좋은 사람이었지, 암. 이장님이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장님. 제가 가진 모든 걸로 저희 남편의 뜻을 이뤄주고 싶습니다. 그 말에 이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명희야, 그 마음이야 100번 이해하지만 아들 도연이는 어쩌고? 이거 나중에 상속 문제로 자식과 부모 간에 큰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일이야. 내가 이 동네 살면서 이런 꼬라지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상관없습니다. 그놈한테는 땡전 한 푼 물려줄 생각 없어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법이라는 게 있으니 나중에 도연이가 유산 문제로 소송이라도 걸면 골치 아파져. 아주 단단히 준비해야 해. 이장님의 현실적인 조언에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장님께 부탁드리러 온 겁니다. 믿을 만한 변호사 한 분만 소개해 주세요. 며칠 후 명희는 이장님이 소개해 준 시내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해안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이 명희의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반백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변호사는 온화한 인상이었죠.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이장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여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결심이 선 눈빛으로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제 아들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도록 먼지 한 톨 가져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요. 명희는 남편의 편지를 보여주며 아들에게 뺨맞은 일을 담담하게 하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동안 명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깊은 공감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으셨겠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건 참으로 용납하기가 힘든 일이군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먼저 법적인 현실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부모 재산의 일정 비율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걸 유류분이라고 하죠. 유류분이요? 네. 설령 어르신께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장을 완벽하게 남기셔도 아드님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법이 그 권리를 보장하니까요. 명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모습에 변호사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죠.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뒤에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재산을 넘기는 생전증여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재산을 공익적인 목적인 장학재단에 증여하시는 겁니다. 공익재단에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법적으로도 아드님이 손을 댈 수 없는
완벽한 금고에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에 명희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고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절대로 열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금고로요.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그날부터 곧장 재산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일군 논밭의 등기부등본, 먼지 쌓인 통장들을 모두 꺼냈어요. 여보, 우리가 참 열심히도 살았네요. 이렇게나 많이 모아뒀었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들여다보며 명희가 나직이 응조렸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이름도 망설임 없이 정했습니다. 남편의 평생 직업이자 자부심이었던 이름, 김선생 장학재단. 그날 이후로 명희의 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앉아 재단 설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죠. 어떤 아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도울 것인지 낡은 공책에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래, 우선 우리 마을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거야.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아이들이니까.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당신처럼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을 도와주자고요. 펜을 쥔 명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창밖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쳤지만 명희의 마음은 아랫목처럼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사명감이 그녀의 모든 것을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명희가 계획서를 소중히 품에 안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굳건한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은 40년 전 풋풋했던 25의 봄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시절 명희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던 작은 시골 마을 서당에서 허드렛 일을 돕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올곧았던 청년 김진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늦봄의 오후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모두 돌아간 서당 마당은 고요했어요. 명희가 툇마루를 닦고 있을 때 책을 정리하던 김 선생이 수줍게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명희 씨, 오늘 수업 끝나고 혹시 시간 괜찮아요? 그의 순박한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그게 날이 참 좋아서 괜찮다면 같이 뒷산에나 잠시 오를까 하고. 서툰 그의 말과 진심이 담긴 눈빛에 명희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선생님. 두 사람은 나란히 마을 뒷산의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소나무 잎 사이로 부서져 내렸고 흙길 옆으로는 하얀 찔레꽃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한참을 말없이 걷던 김진철 선생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명희 씨, 나는 아마 평생 부자는 못 될 거예요. 나는 아이들 글 가르치는 이 일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고 좋소.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서당을 지키며 살 것 같거든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말에 명희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마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짓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평생 그러셔야죠. 돈이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런 걱정을 하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우리 마을의 미래도 밝아지는 거리요.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면 세상은 더 따뜻해질 거라 믿어요. 나와 같은 곳을 봐줄 수 있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명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살림은 참으로 궁핍했습니다. 방 한 칸짜리 흙집은 겨울이면 외풍이 심했고 쌀독에 쌀이 가득 채워지는 날보다 바닥을 보이는 날이 훨씬 더 많았죠.
하지만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의 텅 빈 방은 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오늘 저녁 지을 쌀이 똑 떨어졌어요. 명희가 텅 빈 쌀독을 보여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오늘은 읍내에 품이라도 팔러 다녀와야겠네. 내 어깨가 있는데 뭘 걱정해. 명희의 남편 진철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희는 억척스럽게 텃밭을 일구고 틈틈이 남의 집 일을 도우며 가게에 보탰습니다. 진철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받은 얼마 안 되는 훈료를 쪼개어 오히려 그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이거 뒷집 김할머니 댁에 좀 갖다 드리고 와줘요. 진철이 얼마 없는 쌀을 한 대박 퍼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우리도 내일 먹을 쌀이 빠듯한데요? 명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온화하게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밥그릇 크기로 재는 게 아니야. 저 할머니는 당장 오늘 저녁 끓일 물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찌 모른 척 하겠어. 명희는 쌀을 들고 가는 남편의 넓은 등 뒤에서 존경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아들 도연이 태어났을 때 부부의 세상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새 이어진 산골 끝에 들려온 아기의 첫 울음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죠. 여보, 우리 아들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예쁘죠? 내 배 아파 낳았지만 믿기지가 않아요. 명희가 핏덩이 같은 아기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우리에게 왔네. 그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작은 손을 만지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어린 도연은 그런 부모의 사랑 아래서 참으로 정직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교를 다녀온 어린 도연이 종알거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요. 짝꿍이 도시락을 못 사왔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찌했니? 제 도시락 반을 덜어서 나눠 먹었어요. 진철이 기특하다는 듯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참 잘했다, 우리 아들. 배고픈 건 나눠야지. 네, 아버지가 늘 그러셨잖아요. 나누면 마음이 더 부자가 되는 거라고요. 고단하고 가난한 세월이었지만 세 식구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들던 그 밤들은 명희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등잔불 아래서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명희가 남편의 품에 기댔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하죠? 그렇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가진 전부를 준다 해도 나는 지금의 행복과 바꾸지 않을 거야. 그는 아내와 아들을 꼭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시절 정직한 아비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자라던 아들 도연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희의 희망이자 전부였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의 끝자락에서 명희는 아들 도연이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지병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아들 도연은 그녀의 남은 삶의 이유이자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명희의 기대대로 반듯하고 성실하게 성장하여 명문대를 졸업했고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번듯한 회사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명희는 그런 아들을 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사무실이라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도연이에요. 이번 주말에 찾아뵈려고요. 그래, 무슨 일 있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서요. 도연의 목소리가 수줍음과 설렘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명희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떤 아가씨인데? 언제 데리고 올 거니?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약속한 주말, 명희는 아침부터 대문 앞을 몇 번이나 서성였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도연의 차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죠. 차에서 내린 아들 옆에는 명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아하고 어여쁜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쪽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는 명희의 한옥과 한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졌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최민영이라고 합니다. 민영은 명희의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여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몸짓 하나하나에 흠잡을 데 없는 교양이 배어 있었어요. 어머, 어머,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어서 들어와요. 명희가 활짝 웃으며 민영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도연 오빠한테서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아, 그런가요? 도연 씨가 어머님을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어머님 자랑했어요. 민영의 말에 명희는 기쁨을 감출 수 없어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손수 음식을 차리는 명희를 보고 민영이 서둘러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이런 거 잘해요. 아이고, 괜찮아요. 내가 할게. 도연이랑 나가서 편하게 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더 불편해요.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민영은 아주 자연스럽게 명희의 옆에 서서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야무지고 솜씨가 좋던지요. 요리를 참 잘하나 보네요. 우리 도연이가 복 받았네. 아니에요, 어머님. 아직 어머님께 배워야 할 게 산더미 같아요. 겸손하기까지 한 민영의 모습에 명희는 며느리감으로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초 민영은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것은 물론 명절 때마다 값비싼 선물을 양손 가득 사들고 찾아왔죠. 마을 어른들을 마주칠 때마다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민영의 모습은 동네 전체에 칭찬이 자자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었어.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에 저렇게 싹싹하고 예의 바른 애가 어디 흔한가. 명희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명희는 그런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행복감에 흠뻑 젖어 그녀의 계산된 친절 뒤에 숨겨진 차가운 욕망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영의 완벽한 연기는 명희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도연아, 민영이 같은 아이가 우리 식구가 되다니 정말 복이다. 명희가 아들에게 진심으로 만족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제가 잘 골랐죠? 그래, 너희 둘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 시절 명희는 자신의 발밑으로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는 깊은 그림자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며느리가 만들어낸 가장된 행복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꿀처럼 달콤했던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1주년이 지날 무렵부터 완벽했던 며느리 민영의 태도에 아주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명희는 여느 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가,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네, 먹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은 식사하셨어요? 라며 살갑게 되물었을 민영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도연이 옷을 갈아입을 때 민영이 기다렸다는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아직도 저희를 어린애 취급하시는 것 같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도 전화하셔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내가 살림을 못해서 당신을 굶기는 것처럼 들려서 기분이 좀 그랬어. 민영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에이, 어머니가 그냥 걱정되어서 그러셨겠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도연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명희가 무심코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아들의 반응은 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민영이가 저 밥 제대로 안 해 먹일까봐 걱정되세요? 아니, 도연아. 그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앞으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요. 아들의 차갑고 날선 목소리에 명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다정한 안부 인사였을 뿐인데 어째서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작은 오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영의 이간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교묘하고 대담해졌어요. 여보, 이상하지 않아? 어머님이 자꾸 우리 살림살이에 대해 캐물으시는 거. 뭘 캐물어? 지난번엔 월세가 얼마냐,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냐 물어보시더니 오늘은 당신 월급날이 언제냐고 물으시더다고. 왜 그런 게 궁금하신 걸까? 글쎄, 그냥 궁금해서 그러신 거 아닐까? 도연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민영은 일부러 상처받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까진 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 우리가 돈이라도 달라고 할까봐 미리 견제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서운했어. 설마 어머니가 그러실 리가 없어. 그렇지?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그런데 자꾸만 그러시니까. 민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자 도연의 마음속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명희는 며느리의 행동에서 서늘한 위선과 계산적인 의도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물증 없는 심증은 아들에게 그저 잔소리나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죠. 어느 날 명희는 큰 마음을 먹고 며느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민영아, 요즘 너 표정이 통 어두운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 일도 없어요. 민영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에게 뭐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니? 정말 아니라니까요, 어머님. 왜 자꾸 그러세요? 민영은 오히려 명희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도연은 점차 어머니의 말보다 아내의 눈물을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가 민영을 미워하고 구박하는 고약한 시어머니라고 믿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민영이를 좀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도연이 술잔을 기울이며 털어놓았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뭔가 늘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신다는 거야. 우리 민영이가 얼마나 착하고 여린 애인데 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예전처럼 명희의 무릎을 베고 하루의 피로를 풀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쩌다 집에 들러도 잠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아내의 전화 한 통이면 서둘러 일어나기 바빴죠. 명희는 아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도연아, 엄마한테 뭐 서운한 거 있니? 아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엄마를 멀리하는 것 같을까?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아. 멀어지긴 누가 멀어져요.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 어머니. 도연의 대답은 늘 형식적이었고 그의 눈은 더 이상 어머니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며느리가 쳐놓은 침이라고
교활한 거미줄에 속수무책으로 얽혀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단단하고 애틋했던 모자의 관계가 소리 없이 스며든 독에 의해 조금씩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스며들던 독은 결혼 2년 차에 이르러 마침내 치명적인 맹독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있던 민영은 이제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죠. 화창한 주말 오후 민영은 일부러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과장된 한숨과 함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계시면 너무 적적하시겠어요. 난방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평생을 살아온 집이라 괜찮아. 익숙해. 명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자식들하고 가까운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유행이래요, 어머님. 그래야 저희도 수시로 들러서 말벗도 해드리고 할 텐데 말이에요. 민영의 목소리에는 듣기 좋은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집의 가치를 뜯어보는 듯 번뜩였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다. 내 아버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집이야. 명희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민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연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죠. 여보, 내 말이 맞지? 이런 한옥은 보기에는 좋아도 연세 드신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엔 너무 힘들고 위험하잖아. 민영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어느새 아들은 완전히 아내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 동네에 네 아버지 인생이 담겨져 있는데 나 여기 떠날 생각 없어. 명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명희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민영의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언니 대박이라니까. 내가 알아봤는데 그냥 시골 총구석 땅인 줄 알았더니 바로 옆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잡혔대. 이 집터가 완전 노른자 땅이라는 거야. 명희는 문 뒤에 선 채로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야. 고집이 보통이 아니셔. 이 집은 자기 목숨이라면서 팔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하잖아. 우리한테 물려줄 생각도 없어 보이고. 도연이한테 잘 말해봐. 아들 말은 듣지 않겠어? 다른 건 내 말 잘 들으면서 이 집은 어머니 뜻은 절대 거스를 수 없대. 아, 정말 답답해 죽겠다니까. 명희의 가슴이 절벽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일단은 계속 구슬려 봐야지. 좋게 말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던가. 어떻게든 올겨울 안에는 쇼부 봐야 해. 민영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명희는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주었던 상냥한 미소와 살가운 말투 뒤에 숨겨져 있던 시커먼 탐욕의 민낯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도연이 홀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내가 심어놓은 불만의 씨앗이 깊게 뿌리를 내린 뒤였죠. 어머니,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실 때도 됐어요. 다짜고짜 쏘아붙이는 아들의 말에 명희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넓은 집, 어머니 혼자 어떻게 관리하시려고요? 청소는요? 수리는요? 그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민영의 말투와 똑같았습니다. 마치 민영이 아들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왜 저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면 내 뜻을 먼저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존중이요? 어머니, 그건 고집이에요, 고집.
도연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뭐, 내가 고집스럽다고?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고집스러우세요. 왜 자식이 이렇게까지 걱정하는데 어머니 생각만 하세요? 명희는 아들의 변해버린 모습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민영의 도끼 서린 속삭임이 도연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근데 만약에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외아들인 내가 물려받겠지. 그걸 어떻게 확신해? 어머님이 다른 마음을 먹으실 수도 있잖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미리 어머님 뜻이 어떤지 확실하게 받아두는 게 좋지 않겠어? 민영의 교묘한 부추김에 도연의 눈빛이 탐욕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며느리에게 가족이 아니라 그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길목을 막고 서 있는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을. 아들을 향했던 맹목적인 사랑과 믿음은 뼛속까지 시린 실망과 배신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대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걸까? 명희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자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뒤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민영의 한복이 찢어지고 자신은 아들에게 뺨까지 맞은 것도 모자라 며느리를 구박하는 파렴치한 시어머니로 온 동네에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퍼뜨린 거짓 소문과 아들이 휘두른 폭력 앞에서 명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유지를 받들기로 결심한 그날 이후 변호사를 만나며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조용히 시작했죠. 하지만 명희가 변호사를 만나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은 가을날 들불처럼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명희의 집을 찾아왔다가 마을 슈퍼에 들른 민영의 귀에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어머, 명희 씨네 며느리 아니야?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시더만. 전 재산을 장학재단 만든다고 변호사랑 왔다 갔다 한다며? 슈퍼 아주머니가 던진 무심한 말에 민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사는 둥 마는 둥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와 다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어머님이 우리 몰래 변호사 만나고 다니신대. 전 재산을 다 다른 데다 기부해버리려고 유언장 쓰신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해. 뭐? 변호사? 그게 진짜야? 그럼 진짜지, 가짜겠어? 어떻게 여보, 당장 가서 따져야 해. 민영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도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쳐들어오다시피 한 차에서 도연과 민영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역력했죠. 그때 명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로 마당에서 갖짜낸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참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듯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명희는 그저 말없이 천천히 뒤를 돌아볼 뿐이었습니다. 변호사 만나고 다니신다면서요? 사실입니까? 그래, 만났다. 너무나 담담하고 차분한 명희의 대답에 도연은 오히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저희한테는 재산 한 푼 안 물려주실 작정이세요?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쓰겠다는데 그게 너한테 허락받을 일이냐?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외아들인 제가 있는데 어떻게 재산을 남한테 다 줄 생각을 하세요? 도연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묻는 거니?
명희가 젖은 빨랫감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에 도연이 주춤하는 사이 민영이 악을 쓰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부당함이에요. 아버님 뜻도 좋지만 저희도 자식으로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권리. 명희의 입가에 얼음 같은 냉소가 어렸습니다. 내 뺨을 후려친 자식에게 대체 무슨 권리가 있다는 말이야? 그 한마디에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때 제가 술도 마셨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는 게 변명이 되니? 명희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민영이 재빨리 끼어들어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그때 일은 도연 씨가 100번 잘못했죠. 하지만 저희 부부가 그동안 어머님께 얼마나 잘해드렸어요.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세요. 잘해줬다고? 명희가 이번에는 민영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밤낮으로 이 늙은이를 구슬려 이 집을 팔아치우라고 부추기고 등 뒤에서는 온갖 험담으로 내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 네가 말하는 잘한 짓이니? 민영의 표정이 뱀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적 없어요. 없어? 네가 내 친구와 통화하며 이 집값이 얼마인지 개발되면 얼마나 오를지 계산하던 것을 내가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그런데도 없다고? 그건 민영의 입이 처음으로 굳게 닫혔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의 뜻을 따를 뿐이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 명희가 차갑게 등을 돌리자 다급해진 도연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언장 같은 건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네. 이미 늦었다. 어머니. 명희가 다시 몸을 돌려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섰습니다. 내 재산과 내 존엄은 이제 내가 지킨다. 너희에게 속고 상처받으며 눈물 흘리던 과거의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 그녀의 차갑고 결연한 태도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희와의 정면 충돌에서 완패한 도연과 민영은 곧장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격앙된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가 차갑게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죠. 두 분, 지금 감정적으로 대처하실 때가 아닙니다. 상대 측에서 이미 재단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펜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재산을 재단에 완전히 증여하여 완벽한 금고의 문을 닫아버리기 전에 저희가 먼저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재산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침묵이 흐르던 며칠 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명희의 집 낡은 우편함에 유독 두껍고 빳빳한 등기 우편물이 꽂혀 있었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예감에 명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것은 법원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차가운 법정 서류였습니다. 소장? 그녀의 눈에 들어온 제목 아래로 까만 활자들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그리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이름 석자가 원고라는 낯선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어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명희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장에는 피고 박명희가 망부 김 선생과 공동으로 형성한 상속 재산을 원고 김도연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려 하여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권리라. 명의는 그 단어를 씁쓸하게 음조렸습니다. 어미의 뺨을 때린 폐륜의 권리, 제 아비의 고귀한 뜻을 짓밟을 권리란 말인가. 그 차가운 법률 용어 뒤에 시커먼 탐욕에 휩싸인 며느리 민영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을 명희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잿더미가 된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명희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박명희입니다. 소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 생각보다 조금 빠르네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어르신. 수학이 넘어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우선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내일 오전 중에 사무실로 오시지요. 서류를 보면서 차근차근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명희는 잠시 마루에 앉아 굳은 얼굴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먼저 칼을 뽑아든 이상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죠. 오히려 마음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해안법무법인을 다시 찾은 명희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과 재전 재산 기부 절차를 예정보다 더 서둘러 주십시오. 명희가 소장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 뜻을 굽힐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요. 불법적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죠. 좋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그리고 어르신의 뜻이 정당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말입니까? 아드님 내외가 지난 몇 년간 어르신을 어떻게 기만하고 압박했는지, 그리고 그날의 폭행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보여줄 객관적인 증거들 말입니다. 그날부터 명희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먼지 쌓인 서랍장을 뒤져 지난 몇 년간 민영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돈 달라고 할까봐 자꾸 월세 물어보시는 거 아니죠? 저 너무 서운해요, 유유. 도연 오빠한텐 비밀인데요. 어머님이 자꾸 저를 째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다시 읽어보는 문자들은 교묘한 단어들로 아들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민영의 시커먼 속내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명희는 곧장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줄 마을 분들을 좀 모아주십시오. 며느리 민영이가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제 흉을 어떻게 보고 다녔는지, 그리고 그날 그 사건을 증명해야 하는데, 명희의 목소리가 끝내 살짝 떨렸습니다. 이장님이 명희의 손을 꽉 잡으며 버럭 소리쳤죠. 이런 괘씸한 것들. 걱정 마라, 명희야. 이장인 내가 앞장서서 사람들 모아주마. 그리고 앞집 할머니가 그날 너네 집 있었던 일을 동영상으로 찍었어. 그땐 소문내고 다녀서 아주 밉상이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 네, 동영상이요?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앞집 김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아이고 내가 뭘 안다고 괜히 이런 일에 휘말리기 싫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장님이 할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이게 그냥 동네 싸움이 아닙니다. 명희 씨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할머니가 찍은 게 진실을 밝힐 유일한 증거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에휴, 알았어. 그날 시끄럽길래 뭔 일인가 하고 찍어본 거긴 한데.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재생된 영상. 화질은 좋지 않고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날의 상황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도연이 달려나오기 직전 민영이 일부러 몸을 비틀거리며 소반 쪽으로 비스듬히 쓰러지는 모습이 명백하게 포착되어 있었죠. 다음 날 영상을 확인한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어르신. 정말인가요? 네. 누가 봐도 명백한 자작극입니다.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아드님의 폭력을 유도한 정황이 아주 잘 담겼어요. 명희는 원치 않았던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존엄과 먼저 떠난 남편의 고귀한 유지를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군요. 변호사가 산더미 같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명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돈 몇 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명희가 홀로 시작한 싸움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넓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상대로 유산 소송을 건 아들의 폐륜적인 소식은 작은 시골 마을의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었죠. 동네 사람들은 마치 제1인 것처럼 분노했고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명희의 편에 섰습니다. 들었어? 명희 씨 아들이 글쎄 어머니 재산 뺏으려고 소송을 걸었다지 뭐야.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지 엄마 뺨까지 때렸다면서 천벌을 받을 놈이야. 나는 처음엔 명희 씨가 고약한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그 영상 봤어? 그게 다 그 며느리년이 뒤에서 조종한 거지. 생긴 건 여우같이 생겨가지고는. 며칠 뒤 보다 못한 이장님이 마을 회관의 주민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수십 명의 주민들 앞에서 이장님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오신 박명희 어르신과 먼저 가신 김 선생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다들 아시지요? 알다마다요. 평생 남 돕는 것만 알고 사신 분들 아니요. 한 어르신의 외침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놈이 어르신이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걸 막으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주민들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이장님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입니다. 박명희 어르신의 훌륭한 인품과 그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우리가 증언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하고 말고. 내 당장 서명하겠네. 나도 하겠소. 주민들이 앞다투어 탄원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명희에게 신세를 졌던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으며 말했죠. 우리 집 굶어 죽을 뻔했을 때 명희가 자기 먹을 쌀을 나눠줬어. 내가 법정에 가서라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 슈퍼 아주머니도 분하다는 듯이 나섰습니다. 그 며느리가 가게에 와서 친구랑 통화하면서 시어머니 흉보던 거 내가 똑똑히 들었슈. 그것도 증언할 수 있소. 며칠 뒤 소문을 들은 지역 신문 기자가 명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 취재를 좀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명희는 남편의 사진을 한번 쓸어보고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생전에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명희의 진심 어린 말에 젊은 기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반대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기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명희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평생 일군 전 재산사회의 환원, 김 선생과 아내 박명희의 숭고한 약속. 기사는 남편의 유지를 받드는 아내의 아름다운 미담으로 소개되었고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론은 명희를 향한 뜨거운 지지와 응원으로 들끓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어른이다. 아들이라는 작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며느리가 뒤에서 조종한 게 100%네. 반면 도연과 민영을 향한 비난은 융단 폭격처럼 쏟아졌습니다. 소문은 도연의 직장에까지 퍼져나갔죠. 김대리, 인터넷 기사 말이야, 괜찮아?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적인 평판의 추락? 그것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하고 아픈 응징이었습니다. 명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이웃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장님, 그리고 마을 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뭘 그래? 우리가 자네한테 받은 게 얼만데. 당연한 일이지. 이장님이 명희의 어깨를 툭툭 다독여 주었습니다. 명희는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이웃들을 보며 정말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지지와 연대는 차갑기만 하던 법정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여론과 앞집 김할머니의 동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에 직면하자 가장 먼저 백기를 든 것은 아들 부부의 변호사였죠. 며칠 뒤 도연과 민영은 자신들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참담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 승산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의 절반은 법적으로 보장된다면서요. 민영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머님은 생전의 재산을 공익재단에 증여하시려는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부인께서 의도적으로 상황을 조작했다는 영상 증거까지 상대 측에 있습니다. 그건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유류부는커녕 세간의 비난만 더 거세지고 두 분의 사회적 평판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만 입게 될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마른 입술만 깨물었죠.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소송을 취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며칠 후 법원에 소송 취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명희의 변호사가 전화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명희의 목소리는 이겼다는 기쁨이 아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더 가까웠어요. 법적 다툼이 끝나자마자 명희는 모든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바쳐 일군 논밭과 추억이 깃든 이 집, 그리고 은행에 있던 모든 예금의 소유권이 김 선생 장학재단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재산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죠. 그해 가을 재단의 첫 장학생으로 10명의 아이들이 선발되었습니다. 마을의 어려운 형편에도 꿈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공부해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수줍게 명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삐뚤빼뚤하게 쓴 감사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네, 꼭 그렇게 될게요. 아이의 맑고 총명한 눈을 보며 명희는 하늘에 있는 남편이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명희의 낡은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매일 밤 후회하고 있습니다. 명희는 오랫동안 그 짧은 문장을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후회. 명희가 나직이 움츠렸습니다. 내 가슴에 칼을 꽂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후회가 무슨 소용이람. 그녀는 답장하지 않고 조용히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이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대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죄인처럼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민영이 혼자 찾아와 대문 앞에서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년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명희는 안방에 조용히 앉아 그 모든 소리를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처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뒤뜰 감나무 아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백일 사진을 제 손으로 묻었던 바로 그 자리였죠. 그래, 아들과의 즐기고 아팠던 인연을 내가 스스로 끊어냈구나. 명희가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로워졌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아픔보다 무거운 족쇄를 벗어 던진 듯한 해방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뒤늦은 후회가 진심 어린 참회가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이기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을 명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었다, 도연아. 명희가 조용히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아들과 며느리가 안겨준 지독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지독했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거짓말처럼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예전의 평온을 완전히 되찾고 고즈넉한 한옥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녀의 곁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마당 너머로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선생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제 집 드나들듯 명희를 찾아오는 것이죠. 어머나, 우리 지훈이 방학했다고 바로 달려왔구나. 키가 그새 또 훌쩍 컸네. 명희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 이제 내년에 중학교 가요. 에이, 고마워할 것 없다. 다 네가 열심히 한 덕이지. 아이가 등 뒤에서 무언가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들에서 직접 꺾어온 소박한 들꽃 다발이었어요. 와, 참 예쁘구나. 고맙다, 지훈아. 명희가 꽃다발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마당 한쪽 그녀가 직접 가꾼 작은 텃밭에는 계절마다 싱그러운 채소들이 자라났고 담장 아래로는 예쁜 들꽃들이 피고 졌습니다. 명희 씨, 김장해요? 냄새가 벌써부터 너무 좋네. 이웃집 아주머니가 익숙하게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어서 와요. 올해는 배추가 실해서 맛이 좋겠어요.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하려고요? 같이 합시다. 제가 도와줄게요.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배추를 다듬으며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 환해졌어. 그런가요? 그럼요. 마음이 편해지니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지. 명희가 잠시 손을 멈추고 정말 오랜만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마음이 참 편하고 좋아요. 그날 저녁 재단에서 보내온 편지 뭉치를 읽던 명희의 눈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장학금을 받고 있는 박수진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간호대학에 합격했어요. 꼭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서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명희는 편지를 소중히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재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아이들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편지들은 명희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영과 민영이 결국 이혼했다는 이야기였죠. 슈퍼 아주머니가 장을 보러 온 명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 씨 들었어? 아들하고 그 며느리 결국 헤어졌다던데. 명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죠. 그래요. 듣자 하니 사는 것도 많이 팍팍해졌다더라고. 그런가요? 명희의 목소리는 지극히 담담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도영과 민영에게 어떤 미움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나지 않는 책의 한 페이지처럼 아득하고 먼 남의 일처럼 들릴 뿐이었어요. 해질 무렵 명희는 볕이 잘 드는 대청마루에 앉아 남편의 빛바랜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았어요. 명희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되고 사람의 존엄은 결국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내가 알았네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이 아이들 덕분에 매일이 봄날같이 행복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보여준 길 덕분에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정겨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핥히었던 뺨의 상처는 숭고한 나눔이라는 꽃으로 피어나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옥마당을 온통 붉게 물들였고 명희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고요하고도 찬란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